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론. (1975년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김영삼 신민당 총재와 박 대통령의 회담이 있었다. 김 총재는 이택돈 대변인을 데리고 청와대로 왔다. 박, 김 회담에는 아무도 배석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요담이 끝난 뒤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심을 함께했다. 김정년 비서실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표정이 아주 밝았으며 화제도 발랄했다고 한다. 식사 후 박 대통령은 김 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에게 회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는 김 총재에게 한국과 미국 정보기관이 파악한 북한의 남침 준비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만약 북한이 남침하면 한미 양국 대통령이 승인한 서울 4소 7일 작전 또는 9일 격퇴 작전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월남의 멸망 원인이 국론 분열에 있었음을 지적하고 초당적 총력 안보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김 총재도 약속했다. 김 총재는 유신헌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나는 이미 국민투표에 의해 투표자의 73%가 유신헌법 존속을 지지했음을 상기시켰다. 김 총재는 계속하여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기에 나는 북한으로부터 남침 위협이 현저히 줄어들면 헌법도 개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영수회담을 마쳤다. 김영삼 당시 총재가 나중에 필자 등에게 설명한 회담 내용은 약간 다르다. 박 대통령은 커피를 내어왔다. 창밖을 보니 새가 한 마리 날아와 있었다. 나는 작년에 유교사가 당한 사고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박정희는 창밖의 새를 가리키면서 김 총재, 내 신세가 저 새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앞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인간적으로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했다. 박 대통령은 아시아 지도를 꺼내놓고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내게 들려주었다. 설명이 끝나자 나는 유신헌법 개정을 요구했다. 대화가 길어졌다. 내가 거듭 민주주의 하자고 요구하니 박정희는 김 총재 하고 불러놓고는 한동안 말을 끊었다. 김 총재, 나 욕심 없습니다. 집사람은 공산당한테 총 맞아 죽고 이런 절간 같은 데서 오래 살 생각 없습니다. 민주주의 하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박정희가 눈물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럼 언제 할 거냐 라고 따지고 들었을 것이다. 그의 눈물 때문에 그를 몰아세우던 내 마음도 다소 풀렸다. 꼭 민주주의 하겠다는 그의 말은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들렸다. 박정희는 뒤이어 김 총재, 이 이야기는 절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합시다 하며 말을 꺼냈다. 조선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정권을 내놓는다고 미리 알려지면 금방 이상한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대통령으로 일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김대중 씨 문제를 제기했다. 박정희는 김대중이 해외에서 비겁하게 반환운동을 벌였다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나는 김대중이 납치되어 왔으므로 원상 회복시켜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탄압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했다. 회담이 있기 며칠 전 김상만 동아일보 회장이 나를 만나자고 하더니 박 대통령에게 광고 탄압관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박정희는 동아일보 광고 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김 총재뿐이다 라고 하더니 상기된 표정으로 동아일보를 비난했다. 그는 김 총재의 뜻을 잘 알겠으니 나에게 맡겨주시오 라고 했다. 광고 사태가 풀릴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김영삼 총재는 그날 신민당으로 돌아와서는 당직자들에게 회담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오해를 많이 샀다. 김 총재는 회담 뒤 상당히 고무된 표정이었다고 한다. 그는 친밀한 언론인을 만나자 이제 김대중이는 끝났어라고 좋아하더라고 한다. 그는 박 대통령이 1978년에 임기를 끝내기 전에 유신 헌법을 개정할 것이며 다음 대통령 직선에서는 김대중 씨가 출마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김대중 씨를 격렬하게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오판을 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 영수회담 이후 신민당은 유신체제에 대한 도전을 포기한 듯했다. 긴급조치 9호로에서 일체의 개헌운동이 불법화됐기 때문이기도 했다. 김영삼 씨는 회고록에서 속았다고 고백했다. 김영삼 총재가 박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설에 대해서 당시 정치자금을 관리하던 김정년 비서실장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긴급조치 9호 선포에 이은 김영삼 총재와의 회담을 통해서 야당을 온순하게 만들어 놓는 데 성공했다. 그 다음해에는
박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가까웠던 이철승 씨가 신민당 당수로 선출됐다. 박 정권은 야당과는 일종의 밀월기에 들어갔다. 1975년 5월부터 김 총재가 재등장하는 1979년 5월까지의 4년간 박 대통령은 국내의 민주화 운동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경제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박 대통령이 고심한 것은 한미 관계의 악화였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시도,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의 대두, 카터의 철군 추진에 이어 박동선의 대미로비 내박이 미국 언론에 의하여 폭로되어 코리아 게이트 사건으로 확대됐다. 미국으로 달아난 김영욱 전 정보부장이 미 의회 증언대에 서서 박 대통령과 관계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폭로하고 워싱턴 정가에서 반박 여론이 드세졌다. 1979년에 들어가면 한미 관계의 파탄이 국내 정치로 돌아들어와서 결국 11.6 사건으로 연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침묵의 4년간은 1979년의 대폭발을 향해 발화 온도가 상승해간 기간이기도 했다. 이 4년간 한국은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하고 중화학공업 건설과 새마을운동에 성공하여 1960년대의 경량급 국가에서 중량급 국가로 업그레이드됐다. 이 기간에 박 대통령이 정력적으로 밀고 나간 자주 국방력 강화 정책도 결실을 보기 시작하여 연간 국방기비 지출면에서 한국은 1976년부터 북한을 앞서기 시작한다. 1977년부터는 의료보험이 직장에서부터 도입됐다. 박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면서 노렸던 국력의 조직화와 능률의 극대화에 의한 부국 강병이란 목표는 달성했으나 권력구조의 심층부에서는 자기 파괴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야당이 정권 도전 세력으로서는 무력화되고 여당은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 정치로부터 오는 낭비 요인은 거의 사라졌으나 박 대통령의 통치 이념인 한국식 민주주의를 신념화하여 대중 속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이념적 보수 정당은 만들어지지 못했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지식인층과 국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통령과 정보부의 명령만 수행하는 권력 기생 조직이 되어버렸다. 박 대통령은 야당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결국은 여당도 약화시켰다. 유신의 심장이던 박 대통령이 죽자 자생력이 결여됐던 권력 기생적 체질의 공화당과 유정회는 정규 육사 출신 장교단에게 권력을 넘겨주었다. 박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로 대표되는 정규 육사, 하나회 출신 장교들을 총회하여 이들을 군내의 엘리트 집단으로 키운 것이 결국은 11.6 이후 권력 공백기 때 이들이 진공 상태를 메우게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은 정규 육사 출신 장교단을 자신의 정치적 후계자로 예비한 셈이었다. 특히 그가 1979년 초에 정규 육사 출신의 대표인 전두환 소장을 비상시국군의 신경만을 장악할 수 있는 국군 보안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은 결정적 선택이었다. 1975년 3월 4일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망해가는 월남 대책에 바쁜 가운데서도 서울, 캐나다,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주재 미국 대사 앞으로 전문을 보내 한국 정부의 비밀 핵무기 개발 계획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다. 이 훈령은 구체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제시했다. 하나, 미국은 국제적 공급 국가들과의 공조 속에서 한국이 민감한 기술과 장비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국에 대한 원자로 판매의 완전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안전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한국이 자체적 핵무기 개발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민감한 기술과 장비들의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이 캔두형 원자로를 획득하는 것이 재처리 기술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다. 둘, 한국으로 하여금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캐나다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셋, 한국의 핵시설에 대한 우리의 첩보 및 감시 능력을 높이고 관련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는 핵에너지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정기적 방문 조사를 더 자주 할 계획이며 훈련된 기술자들로 하여금 사찰 횟수를 늘리도록 할 생각이다. 주한미국 대사관도 1975년 3월 12일 국무부에 보낸 다음의 전문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하는 데는 10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10년이 훨씬 안 될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가 확보한 여러 정보들에 따르면
한국의 지도부는 핵무기 개발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1980년대 초에 그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인의 저돌적 추진력과 그들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높은 기술 수준, 그리고 외국의 전문 인력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사실과 상부로부터의 강한 동료 등을 감안할 때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또한 제3국으로부터 핵무기 관련 장비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한국의 구매력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핵무기 개발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한국의 움직임을 저지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한국이 제3국으로부터 구입을 선택할 경우 한국에 대한 우리의 통제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다. 이 분야에 관한 한 한국은 아주 위험한 목적을 가진 끈질기고 거친 고객이다. 우리가 조기에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만이 최상의 성공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 핵무기 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지던 한미 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스나이더 주한 미국 대사였다. 그는 박 대통령과 직접 면담하여 미국의 우려를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고, 본부에 대해서 한국의 의도를 적극 개진하고 자신의 대안을 설명했음이 최근 공개된 미국의 외교 문서에서 나타난다. 다음 전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사일과 핵무기 등을 개발해야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스나이더 대사의 지적이다. 바로 하루 전 사이공으로 월맹군이 진주하여 베트남전이 공산진영의 승리로 끝나 서울이 위기감에 휩싸여 있을 때인 1975년 5월 1일, 스나이더 주한 미국 대사는 키신저 국무장관에게 이런 보고서를 올렸다. 요지, 어제 스나이더와의 면담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형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한국과 로키드사의 계약을 승인해주지 않은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나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한국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여러 차례의 지원 요청을 받았으나 이는 미국 정부가 일본이나 서유럽 국가들과 같은 선진국에도 개방을 통제하는 첨단 기술의 수출 문제이며 미국은 이 분야에서 강력한 독점적 경쟁력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요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미 양국 간 상호 협력의 기반이 되는 한국의 장기적 계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며 분명히 알려준다면 개별 항목들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수년간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주겠다고 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장을 나와 접촉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향후 5년 이내에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지시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미국이 도와줄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으로서는 제3국으로부터라도 지원을 받아야 할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로 인한 한국의 재정적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비오는 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철수 계획을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통보할 때까지 미사일 개발을 늦춘다면 그것은 너무 늦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말했다. 나는 박 대통령에게 미사일 개발비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바람직한 방법은 미국과 협력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군수품 조달에서 자립을 목표로 하기로 결심했다며 특히 미군이 철수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사일 개발을 중시하고 있으니 미국이 이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박 대통령의 우려를 다시 한번 누그러뜨리기 위해 그의 미사일 전략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그처럼 중차대한 전략적 결정은 상호 합의가 따라야 하니 향후 안보협의회의에서 다루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내가 워싱턴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브리핑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의견. 지금까지 수차에 걸친 면담에서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한 한국의 자주국방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왔다. 이번 면담에서 그는 다시 한번 주한미군 철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그래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 동안 자립적인 군수산업을 신속히 건설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박 대통령의 국방정책에 대해 충분하고도 조속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현재 미 의원들의 태도를 감안할 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박 대통령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으며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그의 계획도 무시할 수 없다.
이 전문에서 보듯이 박 대통령은 이날 3년에서 5년 이내에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스나이더 대사에게 밝혔는데 그 3년 4개월 뒤인 1978년 9월 사정거리 180km의 국산 지대지 미사일인 백곰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다. 박 대통령이 목표 달성의 시기를 밝힌 계획들은 거의 이루어진다. 그는 말을 아꼈지만 공언한 것은 지켰다. 주한미국 대사 스나이더에게 박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점은 인상적이다. 박 대통령은 월남이 망해가는 과정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미군이 파리 휴전협정에 따라 월남에서 철수한 뒤에는 대월남 방위 공약을 지키지 않고 월맹의 명백한 협정 위반을 방치한 사실을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을 휩쓸고 있는 반전 여론에 휘둘리는 미 의회가 미국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 대통령의 대한 방위 공약도 믿을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닉슨의 대월남 방어 공약을 무력화시킨 것이 미 의회의 인도지나반도 무력 사용 불가 결의가 아니었던가. 주한미군이 수년 내 철수할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예상은 적중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카터 후보는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하여 철군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월남 패망과 주한미군 철수의 예감 속에서 추진한 핵무기 개발은 그러나 재처리 시설 도입 교섭 단계에서부터 미국의 정보망에 걸려 외교적 압력을 받게 된다. 박 대통령도 굳이 핵무기 개발 의지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거의 반공개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물론 당시 한국은 핵 비확산 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국제법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을 막을 명분이 미국엔 없었다. 그렇더라도 1974년에 인도가 핵실험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란 미국이 작심하고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로 결심한 것을 모를 리 없는 박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을 아주 비싼 값에 포기하는 대안도 생각한다. 프랑스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도입 계획을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1975년 6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미국의 시사평론가 로버트 D. 노박과 인터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고 있으나 개발 계획에는 착수하지 않았다면서도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철수된다면 자구책으로서 핵무기 개발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이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직후 작성된 미 국무부의 정책 건의서가 최근 공개됐다. 이 문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는 물론 프랑스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1975년 7월 2일 브렌트 스코우 크로프트 대통령 안보보좌관에게 보낸 로버트 잉거솔 국무장관 대행의 정책 건의서 요지. 한국의 핵무기 획득은 극도로 위험하며 미국의 주요한 이해관계에 대해 직접적 타격을 줄 것이다. 이 같은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이 재처리 시설 및 플루토늄을 보유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두 번째 원자로인 고리 2호기를 도입하기 위해 미국 수출입은행에 1억 3,200만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고 추가적으로 1억 1,700만 달러의 신용을 요구했다. 수출입은행의 케이시 총재는 한국 내 사용 후 핵 연료들의 문제에 우리가 안심해도 좋다고 통보할 때까지 이 차관에 대한 청문회를 연기하기로 의회와 합의했다. 우리가 의회에 대해 한국이 재처리 시설 계획을 포기했다고 확인해주지 않는 한 이 차관을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 캐나다와 프랑스의 태도. 지난 3월의 정책 지침에 따라 우리는 캐나다 정부와 접촉했다. 캐나다는 향후 한국에 대한 원자력 지원 문제에서 우리와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우리는 또 최근 런던에서 열린 공급자 회의에 앞서 프랑스와 접촉했다. 우리는 프랑스에 대해서 한국이 프랑스로부터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주었다. 프랑스는 우리의 관심에 이해를 표시했고 재처리 시설 판매는 큰 상업적 이해가 걸린 것은 아니며 만약 프랑스 회사가 계약 종결에 따른 비용을 보상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계약 포기 요구에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암시했다. 한국에 대한 접근.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 측 원자력 분야 인사들과의 협의에서 미국이 제공한 원자로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미국이 거부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우리는 이에 대한 그들의 확인을 다시 요청했으며 그들의 확인을 들은 후에라야 고리 1호 원자로에 대한 미 핵통제위원회의 수출 허가를 요청할 것이다.